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실무 역량 강화 세미나 쿠키 클래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에서는 에너지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업 동향과 기술 동향에 대한 특강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3일에 걸쳐 제로 에너지, 수소 에너지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11시 20분까지 특강을 진행한 후에 20분간 Q&A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온 오프라인 참석자 모두 질문이 가능하고 질문을 주신 현장 참석자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니까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Q&A 시간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특강 종료 후에 출석 체크 겸 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특강 3회를 모두 수강하고 만족도 조사를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전원 모바일 쿠폰을 지급해드리고요. 사업단장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료 후에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한 최지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의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쿠키 클래스는 에너지 분야의 핵심 내용을 학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이 된 특강이고요. 우리가 수업에서 이론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산업계 그리고 연구계의 실력 있는 분들 전문가들을 모셔서 바깥 세상의 이야기, 실무 이야기를 듣는 특강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로 에너지 빌딩과 HVAC 시스템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모실 연사님께서는요,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에이올 코리아와 LG전자에서 수많은 경력을 쌓으시고 지금 국내외 특허를 50여 건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연구계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계시는데요. 차세대 기계설계연구소의 우리 홍성호 박사님, 홍성호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홍성호입니다. 방학인데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제가 이제 한 200명 정도가 수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 그리고 일반인들이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이제 쿠키 클래스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홍성호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로 에너지 시스템과 제로 에너지 빌딩과 HVAC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 그 사전 질문들을 미리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강의 내에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제 강의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이제 제가 배출권 거래제라는 챕터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원인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원인은 이제 자연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사실 통제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인위적인 이유의 그 원인에 비해서 그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류나 그 다음에 뭐 산불이 나거나 그 다음에 뭐 볼케노가 이럽션 하거나 또 이제 애니멀이 메탄을 방출하는 걸 저희가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인위적인 것들, 이런 이제 케미컬 비료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좀 많이 심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 타는 걸 좀 줄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 방출하는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린하우스 가스를 좀 방출할 수도 있고요. 방출된 이 가스들을 또 저희가
흡수를 하거나 또 이제 재활용을 하거나 저장을 하는데도 저희가 관심을 갖는다면 이제 기후 변화를 좀 줄일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나 그다음에 HVAC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이거는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를 좀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그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이 됐습니다. 한 30년 전에 브라질 그 리우에서 기후 변화 협약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는 사실은 이제 처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한번 협약을 했다라는 것에 의의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때는 사실은 이제 강제성이 없었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뒤에 이제 교토에서 다시 이제 전 세계 이제 각국에서 모여서 다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때 이 감축에 대한 실질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약 한 5.2% 정도 탄소 배출량을 좀 감축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때 이제 한국도 개도국에 포함이 돼서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이때는 이제 선진국 위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발효도 뭐 의정서가 진행된 이후에도 굉장히 한참 뒤에 2005년에 발효가 됐고요. 그 후에 이제 10년이 지나서 파리 협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파리 협약 때에 이제 파리 협약은 한국을 포함해서 선진국 그다음에 개도국이 다 참석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지구 온도에 대한 논의를 한 의미 있는 협약이었고요. 그때 뭐 1.5도 정도 온도 상승 억제 목표에 대한 논의가 됐고 최대 뭐 2도까지 이제 허용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2도냐, 1.5도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았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글래스고 기후 합의에서 1.5도라는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재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기후 변화에 대한 협약들이 계속 진행이 될수록 가장 민감하게 이 협약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부분이 이제 HVAC입니다. 이제 그 HVAC 중에서도 이제 냉매 부분인데요. 냉매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협약마다 이제 냉매에 대한 그 신냉매들이 계속 대체 냉매와 신냉매들이 계속 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토 협약이랑 그 다음에 이 파리 협약에서 배출 거래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배출 거래제는 어떤 기업에서 배출 허용량을 가지고요. 그 배출 허용량 대비 초과 감축을 하면 그것을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출 허용량 대비 초과 배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그만큼 또 구매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현재는 뭐 주식시장처럼 마켓이 형성돼 있고요. 국내에 마켓이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계속 해마다 그 배출권 거래 가격도 증가하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출권 시장 자체가 실물 경제와 이제 연관이 있어가지고 경제가 또 활성화가 되면 배출권 거래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요.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사태였을 때는 거의 또 이 배출권 시장도 약간 침체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탄소 거래제랑 그다음에 탄소세 시행 국가 현황을 좀 살펴보면 이 탄소세는 또 이제 탄소 거래제랑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탄소세는 이제 그 탄소가 부과된 만큼 세금을 또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수동적인 개념이지만 그 효과는 좀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자발적인 자발적이거나 자율적인 규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또 이제 중국, 그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 거래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개도국이라든가 좀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고려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세랑 탄소거래제 두 개를 모두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탄소세나 탄소거래제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 참여를 하고 있다가 파리 협정을
트럼프 정권 때 이제 탈퇴를 하는 좀 재미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좀 이런 탄소 거래제랑 그 탄소세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2030년도 우리나라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이 되는 산업 부문은 이제 전환이고요. 전환은 이제 발전 부문입니다. 뭐 석탄 뭐 화력 발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열병합 발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전환 부분에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산업 부문은 이제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제조되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CO2 가스고요. 그다음에 수송, 건물 이런 순서고요. 건물은 오늘 제가 이제 다룰 건물 에너지 분야인데, 이제 건물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 분야에서 네 번째를 이제 많이 배출하는 부문에 이제 네 번째를 차지합니다. 2050년도까지 한국은 이제 탄소를 이제 완벽하게 중립을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을 이제 네트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A안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A안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A안은 기본적으로 이제 CO2 배출 가스를 굉장히 좀 산업적으로 좀 줄이자라는 목표가 좀 강했고요. 현재는 좀 B안을 좀 검토를 더 강하게 하고 있는데, 배출량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CO2를 흡수하고 제거하는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발생되는 CO2 가스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발생된 CO2 가스를 뭐 흡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포집을 하거나 저장을 하는 기술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이제 에너지 소비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에너지 효율을 따질 수가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어떤 이제 효율을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제 연료 사용량은 뭐 경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가 될 수도 있고 LPG 가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료 사용량에 각각 이제 발열량 그 리터당 그 발열량을 곱하면 이제 연료 발열량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연료 발열량에 탄소 배출 개수를 구하면 이제 탄소 배출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량에 그 탄소 분자 대비 그 CO2 분자 비율을 곱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200리터의 경유를 사용한다고 예를 들면, 연료 사용량은 이제 경유 200리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열량은 이제 리터당 이제 경유의 고유 발열량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 정도의 연료 발열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료 발열량에 탄소 배출 개수를 곱하면 탄소 배출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리터를 사용했을 때 탄소 배출이 약 한 0.14톤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탄소 배출량에 탄소 분자량 대비 이제 이산화탄소 분자량의 비율을 곱하면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0리터 정도면 한 달에 이제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 200리터를 쓴다고 보면, 한 달에 저희가 이 경유차를 타지 않으면 한 0.5톤의 CO2를 감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제 CO2 감축하는 것을 내가 이제 뭐 차를 좀 덜 타거나 아니면은 소비 효율이 높은 이제 가전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연료별로 발열량이랑 배출 개수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방금 이제 경유에 대한 순 발열량이랑 탄소 배출 개수를 제가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이산화탄소 환산 개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기사 자료입니다. 이제 신문 기사 자료인데요. 이제 삼성전자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이제 신문 기사 자료인데, 요 이제 기사의 내용은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 2년 동안
이제 CO2 배출량이 1000만 톤이 넘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1000만 톤이 넘는다 2년 동안.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무상 할당량이 한 700에서 800만 톤 정도예요. 근데 이제 쓴 게 한 1000만 톤, 1100만 톤 정도 썼으니 부족분이 한 300에서 400만 톤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배출권 가격을 그 톤당 배출권 가격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300억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면 굉장히 또 이제 뭐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이제 한국에서 최종 소비 에너지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수송 그리고 건물 순입니다. 보통 이제 제조업 분야에 이렇게 많이 에너지 소비를 하는 경우는 보통 개발도상국이고요. 반면에 이제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 이제 에너지 컨섬션 레이쇼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친환경 공법을 사용하거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요 이제 매니팩처링 분야에 이제 그 에너지 컨섬션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요 이제 가로에 있는 수치가 이제 IEA 수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매니팩처링에 대한 레이시오는 좀 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에너지 컨섬션 비율은 높기 때문에 건물 에너지를 좀 감축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 에너지는 대부분 이제 공간을 난방을 하거나 아니면 급탕을 하는데 주요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물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겠냐 해서 이제 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왔습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의 이제 주요 기술은 패시브 기술, 그다음에 액티브 기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패시브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건물의 에너지 유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기술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 기구들을 고효율 기구들을 써서 에너지를 좀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뭐 재생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추가하는 개념입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의무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로 에너지 빌딩을 말하려면 이제 에너지 자립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제로 에너지 빌딩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제 레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은 이제 100% 이상의 에너지 자립률을 의미합니다. 그 에너지 자립률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분의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자립률을 100%로 만들려면 당연히 이제 소비량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패시브 빌딩이랑 액티브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이제 제로 에너지,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라 2020년도에 이미 이제 공공건축물 분야에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이 의무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공공건축물의 그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민간 건축물로 이제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50년도까지는 전 건물로 확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빌딩 등급은 1등급이 됩니다. 2050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2050년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로 에너지 빌딩은 이제 에너지 등급을 1등급으로 맞춰야 되는 굉장히 챌린지한 도전 목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현재는 지금 그 제로 에너지 빌딩의 등급이 5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2050년도에는 이제 1등급을 맞춰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패시브 기술이 있고요. 이 패시브 기술은 이제 계절의 외기 온도 등이 이제 건물의 이제 에너지 그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것을 이제 단열이나 기미를 통해서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 기술은 고효율 에너지 기기를 사용해서 뭐 성능은 높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나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패시브 기술 요소는 보이는 것처럼 이제 고단열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열교를 최소화하는 시공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성능 창호, 그 다음에 외부 차양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기밀 기술이 있습니다. 패시브 빌딩에도 이 가전제품처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레이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창호에도 이렇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레이팅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 레이팅을 받지 못한 창호들은 향후에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에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창호 등급을 나누는 성능 기준을 이제 열 관리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열 관리율이 1 이하이면 이제 등급을 1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 관리율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열 관리율은 이 단열재 내부에 그 소재의 종류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뭐 이제 뭐 콘크리트도 있고 이런 이제 그 소재 종류들이 있는데 이 소재들마다 이제 그 피지컬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 피지컬 프로퍼티 중에 열 전도율이라는 게 있고요. 이 열 전도율은 열이 이제 전달이 얼마나 잘 되느냐를 설명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리나 뭐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이제 열 전도율이 높아서 이제 방열핀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단열재로 사용하죠.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지표가 열 전도율이고요. 열 전도율을 이제 각 재료의 두께로 나누면 그 두께별 열 전도율이 나오고 그것을 역수를 만들면 그 열 저항이 됩니다. 이 각 소재별로 열 저항을 다 합계를 내서요. 합계를 낸 후에 그것을 다시 역수를 만들면 그게 열 관리율이 됩니다. 그래서 열 관리율을 저희는 이제 낮추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열 관리율을 낮추려면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은 소재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은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단열재도 굉장히 좀 두께를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요. 그리고 이제 열교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열교 현상은 이제 영어로 thermal breache고요. 그 보통 이제 단열 시공을 할 때 생기는 문제인데 단열은 이제 내단열과 외단열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 시공을 할 때 단열재 시공을 할 때 외단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단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공된 건축물을 이제 리모델링하거나 단열을 보강할 때 내단열을 합니다.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에 그 끊임이 없이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향후에 이제 온도 분포를 찍어보면 테스트를 해보면 온도 분포가 굉장히 균일하게 분포가 되고요. 내단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열재의 이음부에 이제 불균일이 발생을 해서요. 이 불균일은 온도의 불균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온도의 불균일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결로를 만들고 그 결로는 뭐 곰팡이 같은 것들을 또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방 안에 이렇게 벽 모서리 부분이 이제 까맣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단열재가
컨티뉴어스하게 이제 이어지지 않고 이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음부가 이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이제 냉기가 빠져나가는 이제 문제 때문에 여기가 차가워지고 여기에 결로가 생기고 다시 여기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제 벽 중앙에 이제 결로가 생긴다면 아마 그거는 이제 시공할 때 단열재를 좀 누락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처럼 보통 이제 단열재를 건물 하단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벽 밑에만 또 이제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런 경우가 다 이제 단열재를 누락하거나 누락을 통해서 이제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기미를 하고 단열이 강화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열교 현상을 어떻게 이제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액티브 빌딩 기술인데요. 액티브 빌딩은 이제 고효율 냉난방 설비를 쓰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열을 교환할 수 있는 환기 장치를 쓰는 것, 그리고 고효율 LED 조명을 쓰거나 이제 고효율 전기 제품을 쓰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냉방 기술로 이제 콘덴싱 보일러를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콘덴싱 보일러는 이제 작동할 때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바로 열로 이제 외부에다 보내지 않고 그 열을 다시 사용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에서 물을 데우고 이 배기가스를 이제 외부에다 바로 이제 그 배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습하고 고온의 그 배기가스가 이제 외부로 배출이 됐었고요. 콘덴싱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동일하게 이제 보일러에서 물을 데우고요. 이 배기가스를 보일러 입구 측으로 다시 이동을 시켜서 보일러에 들어오는 물을 일단 예열을 시킵니다. 이 예열 과정에서 이 습하고 이제 고온의 공기가 그 배기가스의 이제 습공기는 여기서 이제 응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굉장히 떨어져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에너지를 이제 회수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가로축이 배출되는 공기의 온도고요. 이제 세로축이 이제 효율입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공기의 온도가 낮을수록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공기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열이 회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출되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슬점보다 높아지면 적절하게 그 에너지가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빌딩 기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환기 장치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단열이나 기미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이제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이제 환기 장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기 장치는 이제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제 3종 환기 장치 같은 경우에는 배기를 강제적으로 하고요. 급기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배기가 필요한 곳이겠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나 이제 욕실 같은 경우에는 3종 환기 설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2종 환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급기를 강제적으로 하고요. 배기는 이제 자연 환기를 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급기가 중요한 곳이고요. 보통 이제 그 중앙 냉난방 시설에서 냉방이나 난방을 할 때 이제 급기만 해주고 배기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제2종 환기 설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종 환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급배기를 전부 다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 여러분들 사는 가정 내는 전부 다 이제 제1종 환기 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랑 배기를 다 강제적으로 환기를 하게 되면 기밀하고 단열을 해서 모은 에너지를 다 밖으로 내보내는 결과를 또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종 환기 설비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폐열 회수 환기 장치 요소 부품이 이제 열교환기가 들어 있습니다. 열교환기는 이렇게 판형 타입하고요. 이제 로터리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교환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랑 내부에서 들어가는 공기가 내부에서 이제 열교환을 해서 온도랑 습도가 교환을 해서요. 굉장히 이제 에너지를 회수하고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열교환기의 그 재질에 따라서 온도만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온도랑 습도가 같이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페어레수 환기 장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플레이트 타입이랑 로터리 타입이 있고요. 좀 용어를 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 나가는 공기, 요거를 이제 환기라고 하는데 이걸 룸 에어라고 하고요. 이제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를 SA, 서플라이 에어, 급기라고 하고요. 실외에 있는 공기를 이제 OA, 아웃사이드 에어고요. 실외로 이제 방출되는 공기를 이그저스트 에어, 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기 그 RA가 밖으로 나갈 때 OA랑 섞여서 SA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OA가 RA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급기가 돼서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터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는 공기가 이제 로터리 타입의 열교환기를 지나면서 이 로터리 타입의 기제에 온도랑 습도를 저장할, 온도랑 열과 습도를 저장하고요. 반대쪽으로 돌아서 이제 들어오는 공기,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에다가 그 저장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열외수 환기 장치는 이제 채널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채널 형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채널 형상이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로터리 타입의 열교환기의 그 전열 교환 성능이 굉장히 높게 보고가 되고 있고, 가격도 이제 플레이트 타입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입니다. 열교환 효율 계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열교환 효율은 이 방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온도교환 효율을 저희가 현열이라고 합니다. 현열교환이라고 하고요. 이제 온도교환 효율은 이제 OA, 그러니까 분모는 OA에서 OA에 있는 온도와 이제 룸에어의 온도를 분모로 두고요. 분자를 이제 아웃사이드 에어와 급기 온도로 둡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룸에어와 그 SA의 온도가 동일해지면 이제 전열교환 효율이 100%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내 온도가 나갔는데 나간 그 조건이랑 들어온 조건이 만약에 동일해진다면 전부 다 이제 실내에 있는 에너지를 전부 다 들어오는 공기에다가 다 에너지를 전달을 해준 거죠. 이런 이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불가능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보시면 이제 룸에어랑 들어오는 급기 공기와 온도를 맞춰질수록 이제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이제 습도 교환은 잠열 교환이라고 하는데 의미는 동일합니다. 아마 이제 이 이제 열외수 환기 장치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집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이제 집에 가셔서 아파트 이제 실외기실에 보시면 실외기실의 천장에 이렇게 다 그 환기 장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이 많은 곳은 이렇게 그 환기 장치에 이제 분배기를 달아서 각 실로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액티브 빌딩 기술도 아까 이제 패시브 빌딩 기술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레벨이 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에서 5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최저 효율 기준을 미달을 하면 이것을 생산이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비 효율 등급 표시 대상 제품은 19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 소비 효율 기준 대상 제품은 한 15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로에너지 빌딩 사례는 사실 한국이 굉장히 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로에너지 빌딩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뭐 이제 서울 에너지 드림 센터, 그 다음에 뭐 국립환경과학원, 건설기술연구원 이렇게 이제 기존의 제로에너지 빌딩 시공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여기도 실제로 이제 제로에너지 빌딩의 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공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처음 요거는 이제 런던인데요. 요거 이제 빌리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리지 안에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이제 실현하는 컨셉이고요. 요건 이제 오하이오주의 미국인데요. 요건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의 한 건물을 이렇게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만든 사례도 있고요. 요것도 이제 뭐 제로 에너지 빌딩 하면 또 이제 미국인데
미국의 이제 메릴랜드입니다. 메릴랜드에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제로 에너지 빌딩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고요. 요건 이제 싱가포르인데, 요거는 싱가포르의 이제 최초의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첨부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 열매 지열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제 지붕인데요. 보여지는 사진은 이제 오른쪽 이제 그림은 그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고요. 이제 왼쪽에 보여지는 요 패널이 태양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았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양광이랑 태양열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데, 태양광은 이제 그 태양광을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이고요. 사실 이제 제가 다루는 테마는 아닙니다. 그리고 태양열은 이제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급탕이나 난방을 하거나 그 온수를 통해서 이제 증기 터빈을 움직여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솔라 더멀 부분입니다. 솔라 더멀 에너지의 그 핵심 부품이 이제 솔라 컬렉터인데요. 솔라 컬렉터는 이제 스테이셔너리 타입이 있습니다. 스테이셔너리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중형 타입이 있는데, 스테이셔너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플랫 플레이트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베큐에이티드 튜브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컴파운드 파라볼릭, 그다음에 포로볼테이크 더멀 컬렉터,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플랫 플레이트와 이제 이베큐에이티 튜브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좀 원리를 설명드리면, 플랫 플레이트 컬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열이 들어오면 흡수체에서 태양열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 흡수된 열을 커퍼 튜브에다가 다시 전달을 합니다. 그럼 이 커퍼 튜브 안에 열매유가 있습니다. 뭐 이제 냉매죠, 한마디로. 열매유가 있는데, 이 열매유를 가열을 시켜서 이 열매유를 보일러에 쓰거나 아니면 이제 급탕에 쓰거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베큐에이티 튜브는 이 매니폴더가 있고요. 이 매니폴더 안에 열매유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니폴더 안에 히트파이프라는 파이프가, 다수의 이제 히트파이프가 달려 있고요. 히트파이프가 태양열을 받아서 이 태양열을 매니폴드에 열 전달을 하면 매니폴드 안에 있는 열매유가 가열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볼릭 컬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안이 그린하우스 이펙트를 주어서요. 이 유리 안에 있는 카파 튜브의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식, 그 포토볼테이크 더멀 컬렉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랑 태양열을 하이브리드 시킨 방식입니다. 제가 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테이셔너리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플랫 플레이트랑 이제 이베큐에이티 튜브가 대표적인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 이제 카파 튜브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카파 튜브가 깔려 있고요. 카파 튜브의 열 전달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카파 핀 같은 것들이 여기에 또 막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는 다 이제 흡수체로 돼 있고요. 솔라 더멀이 들어오게 되면 흡수체에서 이 열을 흡수하고요. 이 열을 이제 커퍼 튜브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을 집어넣으면 이 커퍼 튜브를 지나면서 물이 이제 가열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베큐에이티 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매니폴더가 이거고요. 매니폴더 안에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매니폴더에는 여러 개의 이제 히트 파이프들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받으면 히트 파이프가 태양열을 매니폴드로 이제 전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히트 파이프라는 거는 또 이제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히트 파이프는 이게 내부에 이제 매체가 있고요. 클로즈드 루프입니다.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베포레이터, 그 다음에 단열부, 그 다음에 컨덴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제 그 유체가 있고요. 열을 받으면 이베포레이터는 힛소스 측에 있고 컨덴서는 힛싱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받으면 내부에 있는 매체가 증발을 해서 힛싱크 쪽으로 가서
히싱크에서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니폴더가 있어서 매니폴더 쪽으로 이제 열을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 히트 파이프를 쓰는 이유가 보통 이제 알루미늄이나 커퍼에 대비해서 히트 파이프의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증발열을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뭐 10배에서 뭐 100배, 1000배까지도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이제 지별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셔너리 타입이 아니라 이제 컨센트레이팅 타입의 이제 컬렉터들이 있는데요. 뭐 이것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파라볼릭 트루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니어 프레스넬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접시형으로 파라볼릭 디시 타입이 있고 솔라 파워 타워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센트레이팅 타입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전에 스테이셔너리 타입이랑 다른 것은요. 이제 조리개는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수신부가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래서 수신을 굉장히 이제 집중도 있게 수신을 할 수 있는, 태양열을 집중도 있게 수신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컨센트레이팅 타입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일사량을 따라가는 트래킹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파라볼릭 트루 타입이랑 리니어 프레스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축의 그 트래킹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제 파라볼릭 디시나 이제 요 타워 타입은 2축 이상의 그 트래킹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열 효율을 굉장히 증가를 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파라볼릭 디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좌우 상하로 움직이면서 태양을 이렇게 따라가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메커니즘 설계도 이 솔라 컬렉터의 이제 핵심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솔라 컬렉터의 성능을 논의를 하려면 이제 컨센트레이션 레시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이 컨센트레이션 레시오는 쉽게 말하면 이제 리시버의 비와 리시버의 면적 비와 조리개의 면적 비인데요. 아까 보시면 스테이셔너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리시버랑 거의 조리개의 면적 비가 거의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센트레이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직광부는 그 리시버는 굉장히 작고 조리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를 시켰죠. 그래서 스테이셔너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컨센트레이션 레시오가 굉장히 좀 작고요. 파라볼릭 컬렉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시면 좀 그 스테이셔너리 타입 중에서 좀 이제 조리개가 좀 큰 편이어서 이제 컨센트레이션 레시오가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컨센트레이팅 솔라 컬렉터에서 보통은 이렇게 큰 컨센트레이션 레시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지별 효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쪽에 이제 솔라 컬렉터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많이 씁니다. 가정용이나 건물용으로 많이 쓰고요. 가정용에 들어오는 이제 물을 끓이거나 난방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컨센트레이팅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이 높기 때문에 발전용으로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라 서멀 에너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솔라 서멀 시스템에서 보시면 뭐 태양열을 집진부에서 받아서 열을 이제 물을 끓인 다음에 이 펌프를 통해서 집에 있는 서멀 스토리지로 이제 열을 전달합니다. 이 서멀 스토리지는 그냥 물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멀 스토리지에다가 연결을 해서 열을 전달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보일러에서 실제로 이제 보일링을 해야 되는 에너지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파워 사이클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컨센트레이션 타입을 써야 되고요. 이건 좀 마치 좀 파워 타워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런 형태로 보여질 때는 이제 집열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집열을 한 에너지를 똑같이 이제 서멀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이 서멀 스토리지를 다시 전기 터빈 사이클로 이동을 시켜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열 에너지 말씀드리기 전에 힙펌프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힙펌프 시스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힙펌프 시스템은 이제 컴프레서, 컨덴서, 그다음에 익스펜션 밸브, 이베포레이터. 그래서 그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내부에는 이제 냉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매가 컴프레서를 지나서 고온 고압의 가스가 되고요. 이 고온 고압의 가스가 컨덴서를 지나서요. 주변의 열을 이제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액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난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액화가 된 그 냉매는 팽창 밸브로 지나서 저온 저압의 냉매가 되고요. 다시 이제 그 증발기로 가서 주변 열을 흡수한 다음에 본인은 이제 증발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트펌프 사이클은 이제 컴프레션, 컨덴세이션, 그다음에 익스펜션, 이바포레이션의 이 사이클로 구성이 되고요. 이와 같이 이제 컨덴세이션 쪽에서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히팅을 할 수 있는 소스가 되고, 그다음에 이바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냉방을 하는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트펌프의 이제 성능을 보기 위해서는 COP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COP는 이제 드라이빙 에너지분의 유닛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에너지는 컴프레서의 에너지고요. 이 유닛 에너지라는 것은 뭐 에바포레이션 유닛 또는 이제 컨덴세이션 유닛에서 실제로 이제 출력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난방 에너지, 냉방 에너지가 분자가 되고요. 실제로 압축기에 전달된 에너지가 분모가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제 가로축은 TU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축은 이제 컨덴세이션 템퍼레이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이제 COP입니다. COP고요. COP는 제가 효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TS는 에바포레이션 템퍼레이처입니다. 그래서 TS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50도, TS가 50도일 때 TU가 50도인 점을 보면은 성능이 굉장히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포레이션 템퍼레이처랑 컨덴세이션 템퍼레이처가 동일해지면 COP를 무한대로 상승을 시킬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위치랑 이 위치가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컴프레서 웍이 이제 0으로 되기 때문에 컴프레서 웍이 0으로 되면 이제 COP가 이제 무한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히트펌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두 압력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게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오더멀 에너지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컨덴서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난방기가 되는데요. 요 이제 컨덴서가 컨슈머 측에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이 히트펌프 시스템은 이제 난방 모드고요. 에바포레이터는 지금 히소스 측에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난방기가 될 때 실내기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실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외에 있는 온도랑 실내에 있는 온도가 동일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바포레이터에 어떤 히소스를 연결을 시켜서 최대한 에바포레이터 측의 온도랑 컨덴세이션 쪽의 온도를 동일하게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소스가 지오더멀을 이용하면 지오더멀 히트펌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라운드 소스 히트펌프 시스템은 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워터 히트펌프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페이스 워터 히트펌프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커플드 히트펌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물을 사용하는 이제 히트펌프 시스템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물이 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조건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펌프를 또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배관이 부식되거나, 그리고 이 부식된 배관유들 때문에 또 물을 오염시키는 문제들이 발생해서 최근에 이제 워터 소스를 이용하는 히트펌프 시스템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은 그라운드 커플드 힙펌프를 좀 쓰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호리젠털 타입이랑 버티컬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호리젠털 타입의 힙펌프 시스템이 훨씬 성능이 좋은데, 호리존털을 사용하려면 실제로 넓은 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사용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버티컬 타입으로 많이 사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워터 소스를 사용할 때 이제 유량을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유량은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요거는 이제 열 전달의 현열 교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 Q0는 성능이고요. Q0 성능을 높이려면 유량을 당연히 증가를 시켜야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TS는 evaporation temperature고요. 이쪽은 TU는 condensation temperature인데요. 이게 난방 모드고요. evaporation temperature가 올라갈수록 이제 그 COP가 이제 상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evaporation temperature랑 그다음에 condensation temperature가 동일해질 때 COP가 굉장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에바포레이터 측에다가 그라운드 더멀 에너지를 좀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운드 커플드 hit펌프 시스템에는 땅을 파야지 돼요. 땅을 파서 보홀홀이라는 힐 익스체인저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보홀 힐 익스체인저를 이제 설치를 할 때 얼마나 이제 깊게 설치를 하느냐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한데, 요 이제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Q는 이제 열 전달률이고요. 열 전달률을 높이려면 당연히 길이가 길어져야지 되죠. 그리고 요 TG는 그라운드의 열입니다. 그라운드의 온도인데요. 그라운드의 온도가 높으면 이 보호홀의 길이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라운드 열이 작으면 이 길이가 당연히 증가돼야지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보호홀의 길이를 한없이 증가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싱글 파이프를 보통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더블 파이프라든가 좀 이렇게 스파이럴 타입의 보호를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리존털 타입을 쓸 때는 얼마나 큰 면적을 사용을 해야지 적절한 힛소스를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에어리어를 결정하는 것은 Q0가 성능이고요. 당연히 Q0를 높이려면 에어리어가 증가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에어리어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제 땅에서 추출할 수 있는 열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랙션 파워인데요. 보통 땅마다 이런 이제 익스트랙션 파워에 대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샌디한 조건보다는 클레이한 조건에서 그 익스트랙션 파워가 높고요. 그 다음에 그 드라이한 컨디션보다는 좀 모이스처한 컨디션에서 익스트랙션 파워가 높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랙션 파워가 높아지면 이제 또 호리존털 타입에서 그 면적을 좀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호리존털 타입의 열교환기를 심을 때도 좀 비옥한 땅에서 훨씬 좀 효율이 좋은 그 열교환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라운드 소스 힙펌프 시스템인데요. 왼쪽은 이제 히팅 모드고요. 히팅 모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덴서가 이제 컨덴서가 이제 실내에 있죠. 실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에바포레이터가 이제 힛소스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냉매가 에바포레이터를 지나서 컴프레서로 가서요. 고온고압의 가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덴서로 가서 이제 열을 방출하고 분위는 액화가 되고요. 주변은 이제 난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에바포레이터가 이제 땅 속에 묻혀서 그 서멀 에너지의 도움을 좀 받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쿨링 모드인데요. 쿨링 모드는 이제 에바포레이터 측이 실내가 되고요. 컨덴서가 이제 그라운드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덴서에서 냉매가 이제 익스펜션 밸브를 지나서 저온 저압 냉매가 되면 실내로 들어가서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해서 이제 주변 이제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서 쿨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방이나 난방 시에 그 실외 측의 에너지 히소스를 좀 에너지를 좀 받아서 COP를 좀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오더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뭐 보호볼 열교환기 또 이제 열교환기를 이제 매립하는 실제 사진인데요. 이건 이제 호리존탈 타입이고요. 이건 버리컬 타입입니다. 한국 좀 정서랑은 좀 맞진 않는데 이제 호리존탈 타입을 쓰려면 굉장히 넓은 집 앞에 굉장히 넓은 땅이 있어야지 돼서 한국에는 좀 이쪽은 좀 연구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소스 힙 펌프하고 이제 솔라 서멀 에너지를 또 이제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 서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워터 탱크의 급탕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오 서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히트펌프의 히소스가 되는 역할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히소스가 부족하면 솔라 서멀이 일부 연결이 돼서 이제 히트펌프의 히소스를 조금 더 어시스트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도 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좀 제가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 된다면 뭔가 이제 HVAC 시스템도 더 효과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제 네 번째 챕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좀 HVAC에 대한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기본 그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대 습도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뉴스에서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그 습도의 개념이 상대 습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비커는 이제 공기 중에 공기가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고요. 이 공기가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실제로 공기가 담고 있는 물의 양은 같은데 상대 습도는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커집니다. 이 비커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비커의 크기가 커졌죠. 온도가 38도일 때는 이 비커의 크기가 커졌고요. 온도가 27도일 때는 이 비커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대 습도, 실제로 물의 양은 같은데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상대 습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상대 습도는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질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다만 절대 습도는 동일해지는 거죠. 절대 습도는 실제로 물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차트가 바로 이제 스콘기선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로축의 그래프가 온도입니다. 온도. 우리가 아는 온도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절대 습도입니다. 이 절대 습도의 단위는 g램/g입니다. 그래서 1g당 그 물이 얼마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g램/g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곡선이 상대 습도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맨 끝에 있는 곡선이 이제 포화 라인이고요. 상대 습도가 100%라는 의미죠. 그래서 만약에 이 포인트에서 시작한다면 온도를 만약에 떨어뜨리면 이 포인트가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고요. 온도만 낮춰졌는데 상대 습도는 이제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쾌적 구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온도 습도 조건이 이 존 안에 있으면 인간이 이제 쾌적하게 느껴진다는 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VAC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에어컨이나 뭐 공조기의 토출 온도나 습도 조건이 이 쾌적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습공기 선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여기는 이제 히팅 과정인데요. 만약에 A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온도를 가열을 하면 온도가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온도를 증가하면 포화선이랑 멀어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절대 습도는 동일하고요. 쿨링 과정은 A점에서 시작해서 쿨링을 하게 되면 온도를 낮추게 되면 온도를 이렇게 낮췄는데 상대 습도 100% 선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당연히 절대 습도는 동일하죠. 가습 과정을 보면요. A 포인트가 이제 가습 시작하기 전이고요. 가습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절대 습도가 올라갑니다. 절대 습도가 올라가면 다시 상대 습도 라인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도 올라갑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심화 학습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쿨링을 하게 되면요. 이제 냉각을 하게 되면 이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냉방을 시작했는데요. 이 상대 습도 100% 라인을 만나면 이 라인을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상대 습도는 100%를 유지를 하면서요. 그러면 절대 습도도 변경이 됐고요. 온도도 변경이 됐죠. 이게 에어컨의 제습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어컨에서 토출되는 상대 습도는요, 100%에 가까운 공기가 토출이 됩니다. 실제로 절대 습도만 낮아졌고요. 상대 습도는 사실상 올라가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쾌적존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챌린지업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장마가 계속 지속이 되거나 뭐 우기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실제로 쾌적존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제습을 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계속 낮춰야지 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습인데요. 만약에 이 포인트에서 제습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떨어집니다. 먼저 이제 절대 습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흡착제가 흡착을 하면서 발열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증가해서 다음과 같이 포인트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 이제 두 가지 차트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룸에어에서 시작해서 에어컨을 토출하면 요 포인트에 토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습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컨덴서도 거쳐서 통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쭉 상승해서 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은 차가운 상태로 제습을 하고요. 제습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토출이 돼서요. 실제로 실내의 온도를 맞출 수 있는 기능들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습을 하면서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에 이 포인트가 에어컨의 토출 조건이고요. 여기서 데시컨트를 사용하면 흡착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이 정도로 떨어뜨릴 수가 있으면 제습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절대 습도라고 말씀드렸죠. 제습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상대 습도도 굉장히 멀리 보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정도 구간을 제가 쾌적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습도 하고요. 실내 온도도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좀 돌아올게요. 질문 중에 이제 노후화된 건물들은 어떻게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의 개념을 적용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이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을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하면 가장 좋지만 기존의 이제 건물에다가 단열이나 기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LED 조명을 바꾼다거나 그 다음에 환기 장치를 바꾼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의 개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로 에너지 빌딩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이제 게더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한 다음에 만족도 결과를 조사를 해보면 이 기밀과 단열을 하다 보니까 냉열기의 차단 효과는 굉장히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이제 불만 사항이 뭐 실내 공기질이 좀 안 좋다라는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공기선도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가정 내에 조건이 한 2포인트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제로 에너지 빌딩이 되면 이 온도 교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온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상대 습도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LH 담당자분들을 몇 분 만났었는데 겨울에도 가습이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상대 습도 문제가 굉장히 시비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 실내에 박테리아나 뭐 바이러스, 그다음에 질병을 다시 이제 만들 수도 있고 번식을 시키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을 굉장히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고 사람이 뭐 헬스에 좋지 않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가전 트렌드가 처음에 이제 아열대 기후화가 됐을 때는 이렇게 가정용 에어컨이나 제습기가 많이 팔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이슈가 됐을 때는 공기청정기가 또 많이 팔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코로나 같이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이제 환기 시스템이 또 이제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주거공주의 이제 환기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가습기 이런 것들이 지금 집에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장비 기능이 중복되고요. 실제로 각 이제 유닛들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우리나라의 좀 문제고요. 보통 이제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공조기들이 그 다기능 공조기들이 한개 일체형 공조 시스템에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일체형 유닛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습도를 제어하려고 했는데 온도가 제어가 되고요. 또 온도를 제어하려고 했는데 습도가 제어가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내 공기질 조절을 실패하는 사례를 만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환기를 했는데 집안이 갑자기 더워지거나 추워져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온도와 습도의 기능을 분리하고 환기와 냉난방 기능을 분리하는 게 이제 미래 HVAC 시스템의 이제 뭐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도어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 한 그 공조기 안에 뭐 에어 필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냉난방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좀 연결을 해서 실내 이제 냉난방 부하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도어스 시스템 우리나라는 없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스 시스템은 이제 초기 버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유닛이라는 것은 이제 에어컨이나 그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 에어컨, 제습기를 이제 터미널 유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도어 시스템을 건물 중앙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그래서 일반적인 기능은 이 터미널 유닛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터미널 유닛에서는 이제 내기를 컨트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기라든가 보조 냉방, 보조 난방들은 이 도어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컨 버전은 도어스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또 건물에 통화 공조기를 하나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터미널 유닛의 그 기능을 요 이제 루프탑에 올라가는 통화 공조기가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환기하고 보조 냉방, 보조 난방은 이 도어 시스템에서 진행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도어스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냉방, 난방, 공기청정, 뭐 환기 기능들을 다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도어 시스템에서 그 전체적인 공조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도어 시스템이냐? 도어 시스템은 이제 데디케이티드 아웃사이드 에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전외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외기를 도입한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그 가전 기술이 한 곳으로 통합이 된다면 내기를 핸들링하는 곳으로 그 통합이 될 수는 없고 외기를 핸들링하는 환기 장치 쪽으로 그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디커플드가 되고 이제 통합 공조기가 되려면 핵심 기술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데시컨트가 되는데요. 데시컨트는 기존에 이제 뭐 실리카겔이나 제올라이트, 뭐 액티베이트 카본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MOF라는 소재들도 또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데시컨트는 이제 솔리드 타입이랑 리퀴드 타입이 있는데요. 각각에도 문제가 있고요.
리퀴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염화칼륨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분 흡착을 하면 흡착률은 엄청 높은데 얘가 이제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리고 얘가 이제 부식성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열교환기에 코팅을 하게 되면 열교환기를 이제 부식을 시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집에 사용하시는 이제 물 먹는 하마가 이 이제 액체식 제습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 먹는 하마가 제습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쌓인 물이 전부 다 물이 아니고요. 그 물 먹는 하마가 녹은 게 또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제올라이트나 실리카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리드 타입이고요. 얘네는 이제 뭐 부식을 시키거나 조해가 되는 특성은 없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성능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요즘에는 MOF라는 신소재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MOF라는 신소재는 다음과 같이 이제 메탈 아이언이랑 오가닉 링커들이 이제 조합이 돼서 굉장히 큰 거대 기공체를 만들어서요. 이 이제 MOF가 실제로 이제 액체식 타입의 흡착제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소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데시칸트가 핵심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열교환기가 또 핵심 기술이 되겠죠. 열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조금 더 심화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는 이제 열교환이 아니라 한 포인트에서 이동을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R이 룸에어고요. 이제 A가 이제 외기라면 열교환이 되면 룸에어는 냉각이 되고 이제 바깥 공기는 이제 난방이 되는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게 외기고요. 만약에 급기라면 요게 이제 같아지면 요 라인이 같아진다면 같은 포인트 요 이제 같은 선상이 있다면 이게 이제 열 전달 효율이 100%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온도만 교환이 된 거고요. 온도랑 만약에 습도가 같이 교환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동을 하겠죠. 온도가 교환이 되고 다시 습도가 교환이 되는 방식으로 얘도 이제 온도가 가열이 되고 가습이 되고요. 얘는 이제 쿨링이 되고 제습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되겠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데시컨트를 좀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포인트에서 데시컨트를 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습을 하고 흡착 열 때문에 발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이런 시스템이 아까 도화 시스템에 데시컨트 시스템이 접목이 돼서 마치 이런 시스템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데시컨트 로터고요. 데시컨트가 로터가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것이고요. 한쪽에서는 데시컨트 흡착된 수분을 말리기 위해서 이제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 면적에서는 이제 제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데시컨트 제습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데시컨트 로터 전후에 이제 그 냉각기를 어디에 다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특별한 에어컨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의 토출점은 여기고요. 쾌적존을 4번이라고 좀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에어컨은 아무리 사용을 하더라도 이 점을 이 포화 라인을 못 벗어납니다. 계속 이 포화 라인에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4번으로 옮기려면 히터를 써야 돼요. 히터로 가열을 해야 되는 아주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에너지 소비를 굉장히 증가를 시키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데시컨트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포인트를 옮기고요. 다시 이제 에어컨의 증발기를 통해서 쿨링을 하면 4번에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물이 발생하지 않는 에어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B 포인트가 에어컨의 토출점이죠. 에어컨 토출점 이후에 데시컨트를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포인트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에어컨보다 제습 용량을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쾌적존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발표는 마쳤고요. 아까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전 질의 사항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냉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게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분야에서는 냉매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몬트리올 협약 때에 이제 원래 최초 냉매를 좀 CFC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CFC 계열의 냉매를 써왔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가로축이 이제 GWP고요.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고 세로축은 이제 ODP입니다. 오존 파괴 지수고요. 최초 냉매는 이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ODP도 굉장히 높고 GWP도 굉장히 높은 냉매들을 처음에 사용했고요. 근데 이제 몬트리올 협약을 맺고 이 CFC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HCFC라는 냉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토 의정서를 지나면서 이 냉매도 거의 사라졌고요. HFC라는 냉매가 또 도입이 됐습니다. HFC는 현재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냉매가 아직은 좀 HFC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파리 협약 이후로 굉장히 챌린지를 받고 있어요. 그 에어컨 하시는 분들은 이 냉매에 대한 챌린지를 굉장히 받고 있어요. 얘를 이제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파리 협약 이후로 HFO 계열이라든가 이제 천연 냉매 등이 이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제 프레온 가스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프레온 가스는 실제로 이제 조금 적절하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요. 프레온 가스는 이제 상표명입니다. 그 미국의 냉매 회사의 하나의 상표명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CFC, HCFC, HFC를 보통 이제 프레온 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HFC는 이제 클로로플로로카본이고요. HCFC는 하이드로클로로플로로카본이고요. HFC는 하이드로플로로카본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존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염소입니다. 염소. 그래서 클로를 빼면 ODP가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몬트리올 협약 이후에 바로 빼지는 못해, 클로를 바로 빼지 못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수소를 달았어요. 그 수소를 달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CFC가 잘 분해되도록 만들어서 ODP랑 GWP를 낮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토 의정서 다음에 HFC 냉매를 만들었을 때는 이때는 염소를 빼서요. ODP 지수는 이제 제로로 만들었죠. 근데 여전히 이제 GWP 포인트가 남아 있는데요. 이 GWP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카본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좀 글로벌 워밍에는 좀 기여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한이 되는 이제 냉매가 HFO입니다. 하이드로플로로 올레핀 계열의 냉매인데 얘는 이제 뭐 GWP나 ODP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냉매인데요. 아직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화가 조금은 안 되고 있는데 일부 전기차에는 이 HFO 계열의 냉매가 실제로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FO 계열은 냉매 또는 그다음에 이제 뭐 CO2나 그 온실가스를 유발을 하는 CO2를 냉매로 직접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암모니아 등의 이제 천연 냉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일단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혹시 제로 에너지 빌딩에서 그 1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고체 수소 연료든지 예를 들어서 SOFC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시고 또 상용화를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그쪽이 제 전공 분야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료전지의 한 카테고리죠. 이제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랑 굉장히 이제 그 접목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인데요. 실제로 아까 전에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의 히트펌프 시스템에 드라이빙 폴스로도 그 전기를 생산해서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전에 이제 히소스를 좀 어시스트하는 방법으로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에너지를 생산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 발전으로 해서
그 생산 에너지에 애들을 시키면 아무래도 이제 등급을 높이는 데 아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이제 만들 때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지열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고장이 난다든가 또 그런 걸 대비해서 기존의 기술도 같이 건물을 건축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고장이나 그런 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은 신축 건물에 아예 완전히 이제 바꾸는 컨셉은 아니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패시브부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밀이나 이제 단열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통합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아파트 내에 한 가정만 이제 제로 에너지화 시키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제 빌리지나 아파트 단지 자체가 제로 에너지 빌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통합 유닛이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장 발생에 대응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로 에너지 빌딩을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을 1등급으로 하고 있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조금 챌린징하다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 계획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그리고 그 실현하는 데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연구원이라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뭐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챌린저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좀 면적이 작아요. 그래서 이게 각 가정마다 저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이제 면적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지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호리젠털형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고요. 버리컬 타입으로 하더라도 우리 집 앞에 그 벽을 뚫을 수 있나? 그리고 2050년까지 가더라도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부동산 사정이 바뀔 것인가? 저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좀 챌린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공공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050년도까지 우리나라도 굉장히 단독주택이 많거든요. 그 단독주택들까지 이게 커버가 가능할지 제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제 사실 넷제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쪽에서도 제로를 만들지만 전체 산업 부분에서 넷제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건물 에너지에서 플러스가, 그러니까 좀 이제 CO2가 조금 플러스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쪽에 대해서 좀 발생되는 것들을 한없이 이제 제한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발생된 CO2 가스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CCUS라고 이제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스토리지라는 이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이미 발생한 CO2를 얘를 이제 저장도 하고요. 뭐 CO2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매로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환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 때도 CO2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직접 전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에탄올이나 이제 바이오매스 쪽으로 이제 비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그러니까 전환을 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매립을 하거나 또 뻘에 매립을 하는 방법으로도 CO2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배출되는 걸 넷제로로 만들기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배출된 것을 처리하는 쪽의 기술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영주리님께서 네네네. 올려주셨습니다. 에어컨에 제습 로터가 적용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을까요? 또 장착하게 되면 재료비 상승 외에 다른 단점이 있을지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니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출시되는 에어컨에 이제 제습 로터나 이제 뭐 제습제가 들어간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은 가정용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에 실제로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도화 시스템에는 이 제습 로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실제로 이제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로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만 가정용 에어컨에는 상용화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터가 들어가면 이제 에어컨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합 공조기로 가야 된다는 말이 이 에어컨 사이즈를 계속 키우는 게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걔를 통합을 해서 외부에다가 놔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린원님께서 또 올려주셨는데요. 현재 한국 기업 중에 제로에너지 건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올려주셨습니다. 글쎄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이제 판교 제2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정책 쪽은 잘은 몰라서요. 이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제 지금 이제 그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0년도부터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이 공공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아파트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청사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연면적이 1000 스퀘어미터, 그다음에 올해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0 스퀘어미터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의무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한 기업들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제 아파트부터 다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건축물들이 대부분은 등급이 5등급이에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그 안에 이제 단열, 시공 같은 것들을 개선을 하면서 요 등급 5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성준님께서 또 올려주셨는데요. 고려대학교 본관, 서관 등과 같이 오래된 건물도 액티브 빌딩 기술 등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론이 좀 어려웠나 봐요. 이런 질문은 안 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건축물도 사실은 이제 그 건축물을 부셔서 다시 제로 에너지 빌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서 만드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본관도 사실은 리모델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도 사실 단열 시스템은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본관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들어가는 환기 시스템은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다 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를 좀 넣는 게 좀 까다로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패시브랑 액티브 시스템 등은 어느 정도 적용이 제가 볼 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액티브 시스템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일러를 바꿔도 액티브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환기 시스템을 환기 시스템 내에 전열기왕 소재를 효율 높은 걸로 바꿔도 그게 액티브하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패시브는 단열을 좀 잘해주면 열기호 현상 없이 단열을 좀 잘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술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HY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제로 에너지 빌딩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물 내의 에너지 사용, 온도나 습도가 움직이고 교환되는 흐름을 트래킹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술적 노력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강의에서 제 분야가 아니라서 다루지 못했는데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합공조 시스템이에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통합공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하 주차장의 조명 시스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람이 가면 감지를 해서 조명을 켜준다거나 이제 꺼준다거나 이것을 이제 냉난방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좀 인텔리전트하게 빌딩을 매니지먼트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쪽 분야가 아니라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하드웨어 측은 제가 오늘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성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